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세 유럽 문화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강의 녹화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예전에는 오캠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캠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줌으로 해서 이제 녹화 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쪽 그 오른쪽 상단 위에 제 얼굴이 뜨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얼굴 본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 학습 효과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좀 약간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64페이지 보세요. 중세 유럽의 문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세 유럽의 문화 보이죠? 자, 이 중세 유럽 문화는 크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보편 논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과 관련된, 중세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세 건축물과 요 중세 문학,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64페이지는 앞에 그 중세 문화의 전반적인, 서론? 요 정도 이제 내용인데, 그걸 볼 건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는 거의 없고, 다만 이제 뭐 기독교 중심의 문화였다. 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냐면 165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부분은 이제 스콜라 철학의 탄생과 그리고 이 스콜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냐면 그 학문 논쟁들 그리고 이제 대학의 탄생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원래는 이제 그 중세 초기 때 학문의 중심지는 수도원이었죠. 수도원.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수도원에서 대성당의 부속학교로 이제 옮겨져요. 요게 이제 스콜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콜라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스콜라 철학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그 등장한 것이 뭐냐면 12세기 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대학이죠.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대학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 부속학교, 대학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중세 학문의 근거지가 이제 옮겨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와 그 진리를 대변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식과 학문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앙과 신학이 이성과 철학보다 우위에 있었다. 기독교 세계의 지적 해결문의는 대학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이제 주로 했죠. 수도원이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었고 특히 이제 카로lin고 르네상스 이후에는 수도원이 필사시가 독서 시대에서 고전 문헌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학문 발전에 기틀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 도시의 발달과 교회 개혁이에요. 특히 상공이 발달되면서 도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도시에서는 주로 그런 대성당이 있었어요. 대성당. 그래서 이 대성당의 부속 학교에 뭐냐면 스콜라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대성당 부속 학교도 이제 중심지가 수도원에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12세기 르네상스는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수도원과 그리고 대성당 부속 학교 즉 스콜라에서 하게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스콜라 학자들이 이제 그 학문적 논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 르네상스의 핵심, 그러니까 이때 르네상스는 12세기 르네상스죠. 12세기 르네상스는 어디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면, 그 당시 그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스페인. 왜 스페인에서 출발했냐? 자, 그 당시에 제일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역은 중동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특히 유럽 내의 중동은 스페인이었죠. 그 당시는 이슬람 세계권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을 통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여러 저작들이 이제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고 중세 문화가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르네상스 핵심은
중세의 그 철학자들을 통해 중세의 그 철학자들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부활됐던 것이다. 자, 그래서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죠. 유럽의 철학이에요. 근데 중세 시대 때는 그 이름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도 실제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동 스페인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러니까 역수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역수출이.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슬림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슬림 지배 에스파니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돼서 유럽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의 논쟁점, 그러니까 보편 논쟁이라고 하죠. 보편 논쟁 우리가 스콜라 철학만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보편 논쟁은 이미 중동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알라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가지고 플라톤의 그 실제론과 그 아리스토텔의 율문론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분 신하 여기 아비세나라는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보편 논쟁을 해결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뭐냐면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거기 유럽을 건너갔죠. 그래서 막 아키나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아비세나 이분 신하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이것도 이거 자, 유명한 철학자면서도 의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암의 전이 같은 것을 또 발견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아베레스 같은 무슬림 철학자와 그다음 마이모디데스 같은 유대인 학자의 저술이 아울러 소개되어 유럽의 이제 지적인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큰 계기가 되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에스파냐에서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는 어디였는가? 요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토렌토라는 곳이죠. 토렌토라는 곳에 학문의 중심이고 요 서계도 나오고 뒤에 서강제도 뒤에 나와요 또. 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나 교부의 권위에 기대어 믿었던 사람들은 이성적 추론에 따라서 진리에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 이전에 무슨 철학이 있었냐면 교부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부 철학. 그래서 이 교부 철학은 뭘 바탕으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했죠. 플라톤 철학이 이제 뭐냐면 실제론, 개념 실제론을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뭐 개념 실제론, 뭐 온건 실제론, 유명론 얘기를 할 텐데 여기 강독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저기 제가 기본 강의 시간이나 그 다음에 강독 시간,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최근 진행하는 서브 강의 때 경제 서브 강의 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른 강의를 좀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하여튼 교보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론이거든요. 또는 명목론이라고 하죠. 단지 이름은 실제 추상적 명사는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실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그 온건 실제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실제라는 개념은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개념 실제는 밖에 있는 거고요. 온건 실제는 안에 있는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오니까 종전에 플라톤을 바탕 교부 철학에 입각해서 기독교 철학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종전의 교부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조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논쟁이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보편 논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편 논쟁의 주요 내용은 우리 정신 안의 보편 개념에 상응한 것이 정신 밖에 실제하느냐, 안에 실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제론인데 보편 밖에 실체하면 그러니까 안에 정신 밖에 실체하는 거는 온건 실제론, 그 개념 실제론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실제하는 건 온건 실제론이에요. 예.
자, 이를테면 개별적인 교회를 떠나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놓고 그 보편 개념이 실제한다는 주장과 실제론과 그 개념의 임용론, 이름에 불과한 유명론이라는 두 극단적인 어떤 그 철학적 기조가 맞붙게 되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이 두 극단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라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이 아벨라논. 이 아벨라논은 그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두고 이 명목론과 그 당시 실제론을 조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 실제를 인정하지만 내재하는 개별적 존재 속에서는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보편 개념은 실제하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개체들에서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절충적 견해를 냈죠. 그래서 그 앞의 의견은 여기 앞의 의견은 실제론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의 의견은 객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명론을 반영하는 거죠. 자, 이런 대립된 견해는 다시 13세기 거쳐 신학대전, 여기 신학대전도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파리 대학 출신이었던 아퀴나스에서 중합됐다. 자, 아퀴나스는 앞에 아벨라노의 큰 영향을 받았어요. 아벨라노스의 변주법적 방법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변주법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아벨라노는 좀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유명론을 강조했거든. 자, 유명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1 플러스 1은 2예요.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삼위일체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삼위일체는 세 개에 불과한 거죠. 하나가 될 수 없죠. 세 개가 합쳐서 하나가 어떻게 돼? 실제론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체론 같은 걸 설명할 수 없어. 그럼 잘못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유명론은 수용하지 않고 어디를 수용했냐면 온건실제론을 수용했어요. 이 온건실제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의 존재를 어디로 보면 안에 있다고 생각했죠. 플라톤과 달리 이데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견해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온건실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또 받아들이고 그걸 종전의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한 교부 철학과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이성과 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이성과 플라톤이 그 교부 철학을 강조하는 신앙을 접목시켰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은총은 하나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든 것이다. 그의 유명한 말은 신비한 초자연적 진리가 합리적 자연의 진리에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완해 주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이라는 게 뭘까? 자연을 네이처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 자연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대로 초자연은 뭘까요? 초자연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대상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식의 대상할 수 없는 것은 뭐야? 신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연, 인간의 인식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 안에 있는 거야. 이건 온건실제로 받아들인 거죠. 또한 또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자연적인 증명뿐만 아니라 인식 밖에 초자연적에도 있는 거야. 네. 이거는 이제 뭘로 받아들이면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은총을 통해 은총을 두 가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거,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뭘 강조한 거야? 예, 온건 실제론을 강조한 거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측면을 받아들인 거. 그다음 초자연. 이거는 이제 뭐야? 신앙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건 신앙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죠. 플라톤은 개념 실제론이에요. 밖에 있죠. 실제가.
그래서 이걸 서로 대립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절충적으로 봤다. 이런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요. 자,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 이후에 이렇게 이제 종합한 그 아퀴나스 철학은 나중에 13세기 들어가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란치스코 스토사인 둔수 스코투스와 오컴이라는 사람인데 특히 이 오컴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철저 유명론자예요. 그래서 이 유명론자는 앞에 있었던 아벨론과 달리 신유명론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신유명자가 뭐냐면 이것도 설명이 더 길어지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좀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돈 스코투스 오컴은 예전에 유명론자는 어떻게 하든 그걸 뭘로 연결시키는 하나님 신앙을 증명하는데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 이런 걸 증명하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딱 단절했어. 신의 존재나 신학상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 진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증명한 자연적 진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보고 느끼고 느끼는 한도 내에서만 증명할 수 있고 개별적인 개체로서만 증명된다. 자,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들은 신의 존재와 같은 신앙성의 진리 또는 기독교의 초자연적 신비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아닌 인간의 이성을 통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의 진리를 뭐냐면 증명할 수 있다는 스콜라 철학의 토대를 뒤흔들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오직 그 신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은 개별적 상황으로서만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학과 신학을 분리시킨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콤의 면도날이라고 해요. 자, 오콤의 면도날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시간 강이 걸리니까 제 다른 관련 영상을 좀 보시고요. 자, 오콤의 이제 면도날에서 표현이 대변하듯이 신앙과 이성, 신앙과 철학의 영역을 엄격히 구별하는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인식의 대상을 자연세계에 한정됐다. 그러니까 초자연 세계는 인식할 수 없고 뭐냐면 자연적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대상을 느낄 수 있는 감정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한정됨으로써 이런 후에 이제 베이컨 사상과 마찬가지로 그 실험과 그 수학적 방법에 기대어 자연의 합리적 인식을 추구하는 근대 정신에 연결돼 있다. 베이컨은 기나법을 제시한 경험론자죠. 또한 인간의 이성을 인식할 수 없고 없는 신의 자유와 권능을 강조한 16세기 프로테스탄트와 연결됐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는 과학적 진리를 가능하고 그리고 신앙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스콜라처럼 뭐 교회나 교황이 인간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제 모든 게 결정됐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원시 기독교적 교부 철학을 바탕한 16세기 때 프로테스탄티즘과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스콜라 철학은 그 스토울이나 대성당 부속학교 스콜라에서 처음 자랐으나 이것을 이제 더 발전시킨 것은 대학이죠. 그래서 대학은 12세기 이후에 이제 탄생된 건데, 자, 11세기 이르면 그 당시 대성당 주위에 성직자들 양성하게 학교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이러한 학교 가운데 몇몇이 이 시기에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새로운 지적 활기 속에서 최초의 대학으로 발전했다. 자, 이걸 라틴어로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해요. 우니베르시타스. 원래는 전체는 의미지만 길드를 뜻하기도 한다. 길드를 이제 의미함으로써 길드를 대학은 말하면 지식인의 길드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당시에는 뭐 수공업자들이나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지식인들은 다 길드에 속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크게 보면 길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조직 체계도 길드 체제와 거의 유사해요.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처음에 이제 길드가 조직된 것은 이탈리아 볼류나와 프랑스 파리인데 이 대학의 위치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특히 파리 대학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볼류나는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법학이 유명해요. 이건 학생 조합을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대학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유사만담. 이 대학은 성 아퀴나스 있죠. 아퀴나스의 나온 출신 학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학으로서 유명한 학교예요. 신학으로서. 그리고 교수 조합이 상당히 유명하죠. 조합.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면요. 자, 볼로냐 대학은 로마 학자였던 일리네우스의 명성을 따라 모여든 학생들이 조직한 길드였으며 1200년 조롱왕 필리프 2세가 그 당시 특허장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파리 대학은 노트란드 성당학교와 아벨레로 같은 저명한 신학자의 명성을 끌려와 만든 교사들의 길드였다. 자, 그 볼로냐 대학은 길드를 대표하는 학생장이 사실은 대학 총장으로서 학위 수요를 제한 교사 초빙이나 수업과 재정 등에 관련된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거쳐 주도권을 가졌으며 파리 대학에서는 그러한 주도권이 교사 조합에 수중에 있었다. 그래서 볼로냐 대학은 법학, 그 다음에 학생 조합이 주도했고 파리 대학은 신학, 교사 조합이 주도를 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 중세 말에 가서는 대학 운영이 결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초창기에는 학생이든 교사든 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각지에 모여든 학자들의 시민권이 없는 어, 이방인 처지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대학이라는 길드를 만든 이유가 되겠죠. 자, 볼류나 파리에 이어서 잉글랜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이 등장했으며 그 다음에 13세기, 15세기 동안 유럽 각지에 많은 대학들이 성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과 부도나 이런 데 보면 영어 대학들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면 일단 이제 그 파리 대학은 아까쯤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볼류 대학도 이제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 외의 대학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데 아까쯤에 얘기한 옥스퍼드 대학은 신학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또 위클프가 이제 나왔던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 있죠. 이 캠브리지 대학은 그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그 대학에 나온 교수 학생들이 따로 나와서 이주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또 나폴리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레르노 대학 있어. 의학으로 유명한 살레르노.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데. 자, 그 다음 푸아하 대학. 이런 대학도 있어요. 자, 여러 대학들이 세워지게 되죠. 자, 초창기 때는 자생적 대학과 달리 후기에는 이제 군주와 제후,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 세속의 권력자와 도시 당국에 의해서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들이 많았다. 자, 어떤 경우이든 대학들은 교회와 세속 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이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강범위의 권리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법상의 내용들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인들 성직자에 대해 준하는 사법상의 면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 관련자의 대학 사법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했다. 그래서 사법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대학의 자치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문활동과 대학 운영에서 국왕이나 영주 교회로부터 간섭하지 않는 권리나 학생의 징계권 행사, 병역 명제, 그 다음에 학위 증서 수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권한들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어디에 다 명시되어 있냐면 특허장에 다 명시되어 있죠. 특허장을 발급받아서. 그러나 이제 중세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대학의 자치권의 구강권의 흡수 통합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중세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특허장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권리들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 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말처럼 대학도 일종의 길드 일환이에요. 그래서 길드 같은 걸 보면 그 도제라든지 직인, 장인 이것들 위계서에 있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식인의 길드인 대학에서도 단계적 진급 및 자격 취득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대학에 이제 들어오면 학생들은 주로 문법과 논리학을 배우고 그다음 문학사가 되고 그다음에 문학 석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학 박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좀 간단하게 돼 있어 갖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들어오면 자유칠교과를 배워요. 자유칠교과 이거를 잠깐만요. 공유를 좀 하죠. 예, 사이트 보드 좀 할게요. 이게 또 화이트보드가 또 잘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걸. 자, 일단은 이제 보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자유출교과예요. 자유출교과. 그래서 자유출교과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서양 교학사 그 교육사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자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법이나 그다음 수사, 논리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냐? 이거는 기본교과잖아요. 기본교과죠. 자, 거기다가 이제 그 하나가 또 있어. 선택 과정이 있어요. 산수, 기하, 어, 천문, 음악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갖고 뭐냐면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받은 게 뭐냐면 문학사죠. 이 문학사.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받으면 이제 문학사는 이제 초보적인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뭐냐면 교사 자격증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문학사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문학 석사예요. 두 번째는 얘가 문학 석사 과정을 받게 되는데 자, 문학 석사는 이제 문학사 수료 후에 5, 6년 동안 수업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전문가적 이수 자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앞에 언급한 자유칠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등학교 교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교과를 수료할 수 있는 박사학위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여러 과목도 있는데 이 전문 교과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과목이 법학과 의학이에요. 돈이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신학이야.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길드 형태가 이제 있는데 위계서열이 있는데 일단은 길드의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 도제라고 하죠. 그래서 문학사가 해당하는 게 도제예요. 도제. 그다음 문학 석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인이죠. 직인. 그 다음에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장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니베르 시타스라는 것이 단순히 대학 조직뿐만 아니라 길드 조직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는 어떤 전문 조직은 다 길드 조직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봤고 그러면 요때 이제 강의는 뭘로 하냐? 자, 라틴어로자, 라틴어. 라틴어는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이탈리아 언어지만 그 당시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용함으로써 서로 뭐냐면 말이 달라도 이 라틴어를 통해서 모국어 달라도 라틴어를 통해서 다 의사소통이 됐죠. 지식인들은. 그래서 오늘날 영어하고 비슷한 이제 역할을 했다. 음. 강의 방법은 강술이나 토의 같은 것도 있어요. 강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저 책이 많이 이제 보급된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 책은 양피 같은 비싼 걸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별로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가 이제 책 한 권 가지고 불러주고 정리를 해주면 그걸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아이고, 이게
자, 화면을 다시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거 그 내용을 보자. 일단 관련 내용,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 학생은 주로 문법과 논리학을 배우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문학사가 되죠. 아까 지금 이제 어, 자, 문학사가 되고 학생은 교사의 도제로서 새로운 신입생을 지도하면서 그 몇 년 동안 수련 과정을 마치고 완전한 교사 제도는 문학 석사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요 석사는 직인 정도 되는 거예요. 석사는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고 자유교육과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상급 학부에 가서 진학해 더욱더 긴 수업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상급 학부는 전문 교과를 가르치죠. 그래서 신학, 법학, 의학 전공 과정이 있는데 주요 인기 많은 것은 법학하고 의학이었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이제 그 이수만 박사가 된다. 박사는 길드에서 장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모든 학문의 여왕이었던 신학 박사가 되려면 사실상 14년 이상 수련을 거쳐야 되고 35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어려운 신학을 기피하고 돈벌이 되는 법학과 의학에 몰리는 세태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신학자 사이도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있죠.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농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좀 총명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법학이었나 봐요. 법학. 왜냐면 법학자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법학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맞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가 번개친 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신학으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의존하겠다. 그렇게 할 만큼 그 당시에 신학은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었고 돈이 안 되는 과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고의 학문은 또 뭐냐면 어, 존중받는 학문이었죠. 자, 일단 계속 읽어보면 부유한 집안 학생들은 숙소를 마련하고 심지어 하이인들까지 두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형편이 매우 옹색하였고 여럿이서 집을 세내어 함께 사는 학생들이 있었다. 자, 이러한 가난한 학생들 위해 독지가들이 기숙사를 설립하려 했는데 이때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 지도하면서 이때 칼리지가 형성됐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니베르시타스는 특정한 건물이 없어요. 지금 대학교 가면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건물들이 없었어. 그냥 조합만 있는 거야. 이 북소형 카페처럼 이렇게. 예. 그래갖고 한 곳에 지정해서 뭐 시청이나 교회나 그래서 몇 년 며칠 모여가지고 대학교 교수 모셔다가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없고 기숙사도 없다 보니까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독지가가 크다란 건물을 이제 세워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숙식하라고. 근데 여기 숙식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실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강의실을 따로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강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것이 오늘날 단과 대학의 의미는 컬리지라는 게 이렇게 뭐냐면 만들어졌죠. 그래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 뭐 옥스퍼드의 버튼 컬리지, 케임브리지의 피터하우스 등 13세기 후반에 지어진 최초 컬리지였다. 자, 그래서 번번한 건물이나 강의실이 없었던 상황에서 종종 도서실까지 갖춘 칼리지를 수업하고 연구하기 좋은 시설이었다. 그래서 이런 칼리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독자적인 교수진과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주로 이제 교육 담당 부분은 이 칼리지들이 담당했다. 그래서 이 칼리지들이 실제 단과 대학들이 이제 주였고 단과 대학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제 우니베르시타스 종합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칼리지들은 대개 보면 여러 개 있어요.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조합 안에 여러 건물들로 중심의 컬리지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컬리지가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종합대학을 구성한다는 그런 개념은 그 당시 없었고 유럽에서도 그런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서울대학이나 뭐 연세대 고려대 가보면 뭐 여러 대학 가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잖아. 캠퍼스가요. 이게 컬리지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캠브리지 대학에도 여러 컬리지가 따로따로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과대 중심의 운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13세기 때 탄생된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나 1450년 무렵에 이런 거의 50개에 달았다.
근데 여기부터는 대학이 그냥 한계가 나와요. 대학이 한계. 대학의 한계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대학의 의의가 나오죠. 자, 일단 대학은 지식기관 초창기쯤 학력을 띄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대학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이 집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보다 국가나 교회의 충복들 더 많이 배출되었고, 어용학자들 이와 함께 정치 권력과 더욱 긴밀하게 엉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콜라 철학 또한 활력을 잃어버렸으면 군주의 군중이 새로운 지식 문화의 중심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은 철저하게 중세대학 남자들의 영역이었어요. 여자들 배제했죠. 그래서 이런 지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등장한 대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특히 여러 이제 학위 제도가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위를 못 한다는 것은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진출 이런 것들을 막는 이제 뭐냐면 막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욱이 대학의 학위 제도가 장차 특정한 직업의 자격 조건과 결부됐기 때문에 여기를 졸업해야지만 의사, 법률가, 뭐 교수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의사, 법률가, 교사 등 같은 전문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최근에 뭐 여성학도 이제 좀 나오니까 그러면 중세시대 여성들은 거의 고용을 못 받았느냐? 예, 99%가 못 받았어요. 근데 일부 선택된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진 보이시죠? 그래갖고 그 사주 6세 왕비였던 바이렘이 이자부에 관련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자부 같은 상위층 여성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자를 키워가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항의하고 중세 페미니스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런 선택받은 여성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그냥 교육에서 배제됐잖아요. 이거 극소수의 여성들만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중세대학의 의의가 나오죠. 중세의 역사적 의의. 자, 중세대학의 역사적 의의는 잠옷 신대한 중세문화의 성취였다. 그래서 중세대학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멸망 후에 문명의 등분을 근근히 보존해왔던 수도원과 성당학교에 뒤이어 지식의 생성과 전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시작한 대학의 지적 해결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가 된 종교기관이 세속적 대학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인들이 대개는 수도사였어요. 종교 성직자들이었고 왜냐면 글을 쓸 줄 알고 라틴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수도사나 그 다음에 성직자였죠. 근데 이제 이 대학을 통해서 이 대학은 세속적인 거죠. 대학을 통해서 수도원이 있는 수도사나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제 뭐냐면 지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종교기관이 세속적인 대학으로 이동함으로써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지적 활동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진 것과 문화적 의의가 대단히 큰 일이다. 이게 두 번째 의의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대학과 더불어 이제 지적인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층. 주로 이제 이 지식인층은 이제 관료들이 상당히 많겠죠. 왕권과 연결된. 네. 자,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이 새로운 신분 상승의 통로로 구실하게 되었던 또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의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식의 생산과 전수의 중심지가 대학으로 이제 굳어지고 두 번째로는 일반인들이 이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계층이 등장하고 새로운 이제 이 대학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통로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뉴터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물론 뉴터가 살았던 시대는 약 중세하고 좀 약간 떨어진 시기이긴 하지만 대학을 통해서 이 뉴터 같은 농민 계층이 수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되고 하면서 또 종교 개혁가가 되면서 뭐냐 신분 상승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학과 아울러 우리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중세 문화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술 분야예요. 미술 분야. 중세 미술. 특히 이 미술을 볼 수 있는 게 종교적 건축이에요. 예. 근데 그 중세 미술과 건축에서 좀 알아볼 것은 뭐냐면 그 이 미술 작품과 건축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을 철저히 임명화시켰다는 거야. 예, 이거는 신을 위해서 만들고 개인이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뭐냐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술 작품이나 건축가들을 잘 몰라. 근데 뭐만 남아있죠? 그들이 만든 결과물이 쫙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뒤에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하고 좀 다르죠. 르네상스는 어떤 미술 작품이라든지 건축가들 건축을 만들 때 건축가나 미술 작품을 했던 화가들의 이름을 꼭 적어 놓죠. 근데 중세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인데 그 프랑스인 문호 비토 유고의 표현처럼 중세인의 그들의 사상을 도대에 기록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아마 중세 최대 자금과 인력을 통하여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업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세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제일 먼저 투자한 곳이 이 교회 건축물이에요. 자, 그거는 또한 중세가 신앙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상징과 동시에 중세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보여주는 활력을 보여주는 징표기도 했다.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수세기 동안 이제 서유 건축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로마 제국 말기에 평범한 나무 천정에 직사각형에 지어진 바실리카 양식의 이제 그 양식 여전히 이탈리아 등지의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 양식은 장방형으로 돼 있어요. 로마 공화당을 모방을 주로 했고, 자 이때 이제 이 대표적인 그 바실리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산타 마리아 성당 있어요. 산타 마리아 성당 여기 앞에 보이시죠? 산타 마리아 성당이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데 이 대표적인 바실리카 양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뭐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자, 그래서 바실리카 양식이 여전히 이탈리아 등지의 지배적이었고 이 라벤나는 동로마의 근거지였죠. 베네치아처럼 동로마 제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찍이 비잔틴 양식이 도입이 되는데 그래서 비잔틴 양식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뒤에 보이죠? 상 마르코 대성당이죠. 베네치아에 있는 이 건물 보이시죠? 자, 교회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샤르마르가 이제 이 아헨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곳인데 여기에도 역대 이제 독일 황제의 대관식이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지리적 위치 좀 파악을 해두세요. 기출문제 분석할 때. 아헨이 지은 아담한 팔각형 동구주의 성당이 천년경에 서유럽에서 새로 지어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전후에 바이킹의 침입으로 이제 불타버린 그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치형이나 구름형 청장을 기본한 누마네스크 양식이 등장을 해요. 이 누마네스크 양식은 9세기에서 11세기 민족 이동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했던 거죠. 자, 이 육중한 돌 청장과 그 다음에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벽은 점점 두꺼워졌고요. 그리고 이 그 창문은 벽이 두꺼우니까 창문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둠컴컴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어둠컴컴을 보고 기독교 포기에도 도움이 되죠. 신의 뭐냐면 무서움을 이제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누마네스크 양식은 지어진 교회 외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요새처럼 그 당시 경고해 보였고 하나님의 정당에 걸맞지 않게 내부에 들어가면 다소 어두운 것이 흠이었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선교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단점을 이제 극복한 것이 12세기 중엽 프랑스 북부에서 나타난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 자, 그러면 이 고딕 양식은 중세의 되게 독자적인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고딕 양식은 고트족의 양식이라 해서 후대인이 비하한 목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렸는데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예술가였던 조도지오 바사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투박하고 야만적인 어떤 문화의 그 문화다. 그래서 고투주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건축 비법이나 이런 걸 또 볼 때 앞에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더 뛰어난 건축 양식을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르네상스인들의 어떤 편견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하여튼 이 고딕 양식은 뾰족한 아치와 그다음 대각선상 두 기둥으로 늑골로 연결하여 청장에 하중을 줄이고 건물 외벽에 마치 배의 노처럼 뻗어나온 부벽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탱하는 혁신적인 건축 요소를 도입했다. 제가 이제 뭐 건축가가 아니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요게 보이죠? 랑스 대성의 건축 보이는데 요때 이게 부벽이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이게 도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요걸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좀 외관을 뭐냐면 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랭스 대선의 건축 도면인데요. 예, 그래서 공당 외벽에 덧댄 부벽은 구동청장의 무게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뭐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적인 두꺼운 벽을 만들 필요 없이 얇은 벽으로서 건물 지탱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고안된 건축 기법은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벽과 기둥을 좀 더 얇고 높게 세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창문을 이제 뭐냐면 더 넓고 많이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벽이 두껍지 않으니까. 그래서 창문이 많다 보니까 실내 환한 빛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상당히 그 로마네스크 건물처럼 뭐 어둠컴컴한 게 아니라 환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생유리창을 깔았죠. 그 생유리창을 스테인리드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 색채 유리창을 왜 이렇게 깔았냐면 그 당시 통유리 같은 걸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리를 하나에 넓게 해가지고 판유리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고 그 유리 조각을 쪼개쪼개 해가지고 서로 이어 붙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멋없이 이어 붙이면 안 되니까 거기다 색을 집어넣고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어 붙였어요. 이게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인데 이게 이제 딱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일종의 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 예수님의 뛰어난 점, 예수님의 활동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선전 도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쫙 안에 들어가면 그 스테인드 글래스에 비춰진 그 밑바닥의 여러 그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 을 보고 예수님의 활동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못한 그 당시 민중들에게 뭐냐면 그 성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식하고 가난한 이들이 성서라고 하죠. 자,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색색의 빛깔을 실내에 장식하는 수많은 건건한 조상들과 함께 조각상과 함께 화려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것 또한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선교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죠. 하나님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볼 수 있어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역시 하나하게 이제 장식된 정면 현관 위에는 우뚝선 첨탑들이 마치 도시의 자존심과 아울러 천국을 하는 친자들 염원을 담은 듯하다. 그래서 요 첨탑은 이제 여러분 다시 수직 올라가는 그 지붕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지향했다. 볼 수 있죠. 자, 도시의 부와 신앙심을 사지는 고딕 양식은 야만성 게르만 스타일이나 경멸의 고딕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중세 암흑 시대인커녕 참연한 빛과 아름다움을 추구한 시대였음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그 고딕 양식 대표적인 양식이 뭐냐면 그 사진에서 보이는 가운데 보이죠? 샤르트 대성당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노트란다 대성당과 쉥드니 대성당, 그 랭스 대성당, 아이만 대성당, 웨스트민스턴 대성당, 솔즈베리 대성당, 키든 대성당, 뭐 이런 대성당들이 있는데 사르테스 대성당 여기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위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있어요. 잠깐. 피사 대성당 있죠. 이 피사 대성당. 예.
그래서 이 피사 대성당은 그 당시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예, 여기 피사 사탑이 있죠. 약간 기울어진데 갈릴레오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뭐 중력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딕 양식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면 중세는 분명 기독교 신앙이 살았던 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세인의 어떤 생활 방식과 문화가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세속적인 습성과 문화 또는 중세인의 유럽의 삶 속에 줄곧 중요한 일부분을 존속했으며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성직자와 지식인들의 엄격한 교류와 일반 대중의 이교적 습성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중세인의 어떤 삶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 삶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직자도 조롱의 대상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중세 문학 작품을 넘어갈게요. 중세 문학 작품. 자, 중세 문학은 크게 두 가지 문학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성직자 및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속어 이렇게 있죠. 속어는 그 당시 사용했던 실제 언어예요. 우리 독일어, 영어, 뭐 프랑스어 다 속어에 속하는 거죠. 자, 라틴어는 교회와 신학의 언어였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언어였다. 자,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것은 성직자와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은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 공통의 언어 때문에 그들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었다. 근데 라틴어는 또 후대의 여러 언어들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 언어들의 그 어원을 따져보면 다 라틴어에서 나오죠. 그래서 뭐 중세 시대 때 뭐 한문 같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많은 연대기와 역사서, 정기와 성인전들은 라틴어로 지어졌다. 그래서 고전 시대의 시도 착각할 만큼 훌륭한 시도 간혹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작품들은 문학적 수준에서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골리앗 시인들이라는 불리는 방랑 지식인들이 12세기, 13세기 라틴어로 쓴 서정시를 쓰는데 주로 이제 뭐 그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고 사랑과 술을 착용하는 반항적인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뭐 근데 라틴어는 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나오려면 속어 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여기에서요. 자, 속어 문학이 이제 생산된 시기가 12세기예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12세기는 서정시인 뒤에 얘기한 미네진거나 서정시인들 있죠. 미네지거나 뚜도빠 그 서정시인들 뚜도빠도 같은 서정시인들이 등장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고딕 양식 있죠. 고딕 양식이 등장했던 시기도 12세기예요. 예. 그래서 이 12세기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대중들이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소고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딕 양식, 도시를 대변하는 그런 경제력을 대변한 고딕 양식 문화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소고 문화가 12세기부터 점점 많이 생산되고 필사본이나 구전으로 더 유포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전사 영웅이나 무공을 그린 무운시와 로만 같은 기사 문화였고요. 이것이 기원에서 이론이 분분하지만 음윤시인들이 주된 청중이었던 작품의 등장인물들 같은 공공계급 남성들에 대한 의견이 없다. 음윤시인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프랑스 남부에 활동했던 뚜루바두르 와 독일의 미니진거 이런 사람들 집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어울프, 니베롱과의 노래 이건 나중에 이제 바그너의 작품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독일 민족주의의 어떤 상징이 되고 또 이건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뭐냐면 또 시틀러가 되게 좋아했다 그죠 오페라를 그리고 바이킹의 모험을 그린 사가들처럼 이교도의 어떤 신앙의 영혼 이교도 시대의 영혼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작품은 기독교화된 그 기사도나 봉건적 구범에 대표하는 인물들이 다뤘다.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샤르마누의 에스파냐 원정을 배경으로 한 노랑의 노래죠. 이 노랑의 노래. 제가 예전에 한번 노랑의 노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설마 에스파냐 원정을 다는 건데 노랑이라는 젊은 장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그 이슬람 교도의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바스크인들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왜곡시킨 게 뭐냐면 이 노랑의 노래가 나올 때는 십자군 전쟁 시기였어. 12세기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십자군 전쟁과 같은 성전을 찾다 보니까 샤르마누의 스페인 원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걸 좀 약간 각색을 시킨 거죠. 그때 시대적 분위기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 재정부 운동의 시대의 영웅이었던 엘시드의 행적을 엘시드의 노래 같은 서사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좀 많이 익숙한 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훗날 성배를 찾기 위해서 그 성배라는 건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이제 뭐 여러 제자들에게 줬던 그 돌렸던 그 컵이 있어요. 컵. 그걸 찾아서 떠났던 그런 이제 그 아서왕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제후의 궁중에 기거하여 기사들이 퍼뜨린 이들은 그 궁중 주인의 후원을 받은 공륜 시인인데 그 집단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프랑스 남부의 투도바드로, 북부의 투도베르, 예, 독일의 미네징거들이었다. 자, 최초의 음유 시인은 11세기 말 프랑스 남부에 쓰는 오코를 연애 시도인지 짓고 읊은 서정서인 시인들이었고 이 새로운 문학 작품은 그 자신의 신이기로 했던 아키테 공장 기욱 9세의 후원 아래 인기를 얻었고 그 소녀였던 아키테 공장의 상속녀였던 엘리아노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아키테 상속녀로서 그 당시 이제 루이 7세와 이제 됐다가 나중에 또 그 영국 왕한테 또 시집을 가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왕 루이 7세의 왕비가 되면서 프랑스 북부로 전해졌다. 자, 이들을 흠모하는 기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용감함과 고결함, 열렬한 애정과 현실을 증명함으로써 마침내 그녀와의 낭만적 사랑을 이루는 젊은 기사들의 노맨스, 이른바 궁정식 사랑을 유행시켰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쭉 넘어가서 이제 이 시기 때 활동했던 드투아가 테이스터 이졸다라는 연가를 써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테이스터 이졸다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각자 찾아보시는데 이건 일종 연가예요, 연가. 켈튼족의 연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테이스터 이졸다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오답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꼭 찾아서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아서왕과 그 이야기, 그 기사들의 이야기를 궁중식 사랑으로 결합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끝으로 이제 중세 문학의 기념비적 14세기 초인데 이 14세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중세 끝자락, 그 근세 초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테의 그 신곡과 그 다음에 그 초소의 캔터베리 이야기예요. 요건 르네상스 시기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자, 먼저 단테의 신곡은 고전 문학, 그다음 단테의 신학과 철학, 그 역사와 과학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풍부한 상상력과 포용력으로 그가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인간 군상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 대서사시에서 흔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 이룬 종합을 문학으로 성취했다는 평가가 되었듯이 그래서 성과 악, 죄와 벌, 인간과 본성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그 시대의 가치관과 비전을 웅대하면서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총수의 캔터베리 이야기 있죠. 영국 작품이죠. 그래서 순교자 성 토마스의 베커트의 무덤을 찾아 캔터베리 행여는 14세기 말 영국의 순례자 무리와 를 통해서 요지경 같은 이승세기의 인간 시각을 달았다. 당시 사회 축소판이었던 여러 이제 신분과 직업을 담당하는 다양한 하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로드무비라고 좀 보시면 돼요. 로드무비는 이야기하면서 길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설도 이야기 그 길 가면서 여행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경험담을 옥리버시 형식으로 이제 여러 푸는 작품이 캔터베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낭만적 연애담, 추잡한 응답해설, 그다음에 건건한 신부와 서울교와 성직자의 꼴불견 같은 꼴불견 같은 풍작, 요조숙녀 이야기와 여성의 잠자리 두고의 설판 이야기 등 서로 아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한 시대 사회적 풍경을 담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소고 문화는 기사들이 중심으로 했고 운輸신이 중심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성장과 그다음 세속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그 당시 중세 말기에는 서민층 중심의 어떤 문화 형태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진짜 지중해 교류 확대 부분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고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